1637년 2월 5일 네덜란드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담배 연기 자욱한 여인숙이었다. 어둠침침한 불빛 속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튤립이었다. 이곳에서의 경매가 계속되면서 튤립마다 모두 기록적인 가격에 팔렸다. 70개의 주요한 물품들 중에서 가장 비싼 튤립은 각각 4,203길더와 3,000길더에 팔렸다. 다른 것들과 비교하자면 3,000길더짜리 꽃 한 송이가 다음과 같은 엄청난 양의 물건과 맞바꿀 수 있었다. 이것들 중 하나가 아니라 이건 모두와 바꿀 수 있었다. 그보다 하루 전인 2월 4일 얀반 호이에는 네덜란드에서 모래 언덕과 강풍경 그림으로 명성을 떨친 풍경화 화가였다. 그는 자신이 번 돈을 모두 부동산과 튤립에 썼다. 그는 그날 헤이그의 시장인 알베르트 반 라벤스테인으로부터 총 1,770길더어치의 튤립을 샀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 늘 하던 대로 여인숙에서는 그날의 경매가 시작되었다. 하얀 왕관이라는 튤립의 당시 시세대로 1250길더가 제시되었다. 평소대로라면 여러 명이 사려고 안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1250길더에 입찰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경매인이 1100길더로 다시 제안했다.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경매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1000길더에 내놓았다. 그래도 역시 입찰이 없었다. 그들은 방금 벌어진 일의 중요성을 불현듯 깨달았을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안절부절하며 서로 흘깃흘깃 쳐다봤을 것이다. 이제 튤립 열풍은 끝났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렇게 튤립에 열광한 것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태생이 어떻든 사회적 신분은 바뀔 수 있다는 이 나라 사람들만의 신념 때문이었다. 프랑스나 신성 로마 제국의 소장농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신이 항상 소장농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태생이 아주 비천한 이민자의 자식도 갑부가 되고 레헨트 계급으로의 신분 상승이 될 수 있는 땅이었다. 튤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대한 시세가 갈수록 상승하면서 가난한 네덜란드 사람들은 튤립 매매에서 적은 돈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튤립에 대해 아는 게 없었지만 단순히 꽃으로 한 해 겨울 동안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매혹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튤립으로 돈을 버는 데만 있었다. 하지만 열풍 붕괴 이전에 5,000길더였던 튤립이 붕괴 이후 단돈 50길더에 팔렸다. 1637년 1월에 600길더 내지 1000길더에 판매되던 튤립 묘상은 5월에는 6길더에 팔렸으며 열풍 동안 400길더 정도였던 튤립은 겨우 22길더에 팔렸다.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경제적 재앙인 1929년 월스트리트 붕괴와 뒤이어 일어났던 대공황보다 훨씬 더 빠르고 완벽했다. 이때는 주식 가격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에 2년 넘게 걸렸고 바닥 수준에서도 예전 가격의 20% 정도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튤립 열풍은 단 2달, 그리고 가격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것은 1636년에서 37년 겨울 동안 너도 나도 튤립을 사는 바람에 공급이 달리게 되자 시장에서는 상품 취급도 안 하던 하급 품종들이 1,000길더 이상에 팔리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자 품질이 좋은 신품종은 더 이상 구매 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싼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참내기들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제한된 자본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가격의 오름세를 계속 유지시키려고 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음번의 가격 상승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최상의 튤립은 아무리 비싸더라도 늘 비쌀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실제로 그것을 심어서 재배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급 품종의 경우에는 그런 수요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허접 쓰레기는 건드리려고도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튤립을 재배하는 데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그것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고 팔았다. 이렇게 해서 2월 초가 되자 돈과 튤립이 모두 바닥을 드러냈다. 그리고 거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얼마 없는 소유물을 팔거나 저당 잡힌 사람들은 단순히 손해를 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산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조차도 파산은 그냥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구빈원의 몸을 의탁하거나 굶어 죽거나 요절하는 것을 의미했다. 1638년 5월 18개월이 지나서야 의회는 구매자들이 자신들의 채무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면 원래 판매 가격의 3.5%를 지불함으로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고 나면 튤립의 소유권은 재배가들에게 귀속되었다. 그 해결안은 빚이 수천 길더에 달하는 사람들조차도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 해결안은 사실 재배가들에게는 불공평했지만 그들의 비용을 보상하기에 충분하고 열풍이 폭발하기 이전보다 더 가난해지지 않도록 할 만큼의 최소한의 지불을 보장하였다. 이렇게 해서 튤립 열풍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끝이 났다.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법정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였다. 불운한 화가인 얀반 호이에는 튤립 거래에 장난삼아 끼어들었다가 남은 인생 내내 빚에 시달렸다. 시장 반 라벤스테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 전체를 지불하라고 냉정하고 끈질기게 괴롭혔다. 하지만 반 호이에는 빚을 모두 갚을 수 없었으며 1641년 그 시장은 자신의 돈의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한 채 죽었다. 그가 죽고 난 뒤에도 그 화가는 지불 유예를 받지 못했다. 반 라벤스테인의 상속인이 계속해서 빚 독촉을 했던 것이다. 압박이 계속되자 반 호이에는 자신의 작품을 팔기 위해 2번의 대중경매를 열었다. 그는 자신을 파산시켰던 튤립 열풍이 막을 내리고 20년이 지난 1656년까지 살았으며 끝까지 집을 불능자인 상태로 죽었다. 그는 다수의 훌륭한 풍경화들과 총 798길더의 빚을 남겼다.